원리를 찾아라 플러스 정치권 이슈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전문가죠.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은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정치권의 큰 이슈들이 워낙 또 많았다 보니까 네. 과연 이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흘렀을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평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리얼미터가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조사했고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했습니다. 전화 자동응답 방식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0.3%포인트 오른 30.6%. 뭐 지난주 30.3%였는데 약간 오른 그러니까 횡보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부정평가는 66.6%.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긍부정 평가가 이제 모두 약간 소폭 상승했는데 일간으로는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9일이죠. 27.5%로 리얼미터 기준하면 이제 예. 가장 낮은 일간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9일이면 기자회견이 진행된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9일 날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고 또 그 전날 수요일 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 심사에서 이제 적격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장모 가석방 이슈는 이제 부정적인 거는 이제 맞죠. 근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특검 거부권 시사의 기사가 다른 논란보다는 조금 더 크게 국민들한테는 비추어졌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조사한 결과 목요일 날 일간 수치가 9일 날 27.5%로 그 전에 이루어졌던 4월 12일경이었을 겁니다. 28.2%가 최저치였는데 그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다만 금요일 날부터 이제 총선 후에 첫 전통시장 방문 이 민생 행보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예. 또 금요일 날은 30.2%로 반등을 하면서 주간 집계는 30.6%로 그 전주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어쨌든 일간으로 보자 그러면 기자회견 날 가장 낮았고 여전히 뭐 주간으로 보자면 횡보를 하고 있는 건데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왔던 키워드가 보통은 사과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거부권에 대한 시사하는 발언 이 두 가지에 좀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만 봤을 때는 기자회견을 의도한 뭔가 효과를 톡톡히 보진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맞고요. 다만 더 떨어지는 걸 막았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10일 날 총선 이후에 뭐 대독 사과를 하고 또 한 박자 있다가는 이제 비공식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었는데 이번에 그 기자간담회에서는 뭐랄까 최소한 더 악화되는 건 막았던 그래서 약간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얘기하면서 약간 뭔가 톤 앤 매너는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게 좀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서도 일반적인 반응이었고 예. 그리고 실은 또 하나 있었던 거는 비선 논란이 좀 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논란이죠. 비선 논란은 이제 보수 쪽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좀 이제 특히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로열티가 강한 쪽 분들은 뭔가 좀 실망스러운 측면도 있어가지고 그게 같이 이렇게 같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자간담회에서 기대를 뭔가 뛰어넘는 게 없기도 했었고 그냥 뭐 약간 기대되는 정도. 예. 별로 이제 이미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 기대되는 정도. 그것도 하나가 이제 비선 논란이 겹쳐지면서 지금 지지율이 약간 정체 상태에서 아직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떨어지는 걸 막았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 이슈도 있었습니다. 4파전 양상을 보였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뭐 교통정리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사퇴하고 5선의 우원식 그리고 6선의 추미애 당선인 이렇게 남은 건데 지금 분위기 보면 어떻습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뭐 좀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사실상 추미애 당선인으로 교통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반 여론조사나 뭐 또 유튜브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정밀한 여론조사가 아니지만 앙케이트 조사 뭐 이런 여러 조사에서 추미애 그 당선인이 워낙 그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 이제 국한을 해도 뭐 마찬가지 양상이고요. 그동안에 거론됐던 조정식
6선 의원입니다. 정성호 5선 의원이죠. 이 두 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아마 그 2파전으로 치러질 것 같은데 우원식 의원 예. 5선 의원이 있죠. 근데 뭐 다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장 선호도 조사에서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차 범위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추미애 의원이 지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지난 주말에 말씀하셨다시피 조정식 의원은 이제 지지를 이제 선언하고 그렇죠. 철회를 했고요. 지금 뭐 당 지도부 그러니까 그 박찬대 원내대표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은 뭐 그동안에 조정식, 정성호 이 두 분은 워낙 친명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연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반대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너무 친윤 혹은 뭐 이 TK 색채가 짙을 경우에는 예. 국민들의 이제 여론이 좀 비판적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친명 색깔 좀 옅은 뭐 이런 부분도 가만히 됐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조정식 의원이 지지를 하고 경선 후보 사퇴를 선언하면서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사퇴를 결정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마 이제 개혁 앞에 가로 열고 검찰 개혁 이게 이제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개혁 분야에 대해서도 뭐 개혁 분야가 있겠지만 추미애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분에 비해서 검찰 개혁 그렇죠. 예. 이미지가 이제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최 4선이 조정식 의원하고 둘 다 6선이긴 합니다만 추미애 의원이 연장자라는 의미에서 또 본인이 사퇴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여하튼 우원식 의원하고 이제 양자 구도로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양상. 그럼 결국에는 22대 국회 초반부터 현 정부 그다음에 검찰 개혁 뭐 이런 핫한 이슈에 대해서 아주 강대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예.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또 한 그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게만 잘해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요. 명심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추미애 당선인 국회의장 할 만하다라는 발언을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이대로 뭐 이변은 없는 겁니까? 지금 이 조정식, 정성호 두 분이 이제 친명으로 불리고 또 정성호 의원은 아주 오래된 사이이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시대부터 그래서 한 분은 사퇴를 하고 한 분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누가 봐도 어떤 이거는 조율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각종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찬대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뭔가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리고 이번 민주당 자체가 22대 국회가 소위 말하는 이제 친명 쪽 분들로 워낙 압도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변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 예. 그리고 실은 이제 추미애 그 당선인께서 그 이제 대선 불출마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국회의장 당선되면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면서 대선에서 출마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일종의 뭐랄까 카드를 꺼내셨다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좀 상대방 쪽의 마음을 얻기 위한 예. 그런 상태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조정식, 정성호 의원 두 분의 이런 것까지를 봤을 때 사실상 결정된 거를 봐도 크게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추미애 당선인이 이전부터 해왔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의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국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국회의장이라는 건 결국 안건에 대한 상정권이 핵심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약간의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진행의 과정이 있는 건데 지금 아마 그 1라운드로 붙을 가장 강력한 거는 그 원구성이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큰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원구성을 할 건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권 상정을 할 건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클 건데 아마 법사위를 둘러싼 뭐 좀 이따 다시 또 말씀을 하겠지만 법사위를 둘러싼 원구성에서의 갈등 이 부분이 약간 이제 1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명심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의 또 연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조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당내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이제 장경태 의원까지 이재명 대표 연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연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이제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일부터 9일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5%, 연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4%로 반대 의견이 1%포인트 높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완전히 팽팽하게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겠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연임 찬성 의견이 83%, 연임 반대가 12%로 71%포인트 차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연임 찬성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 지도부에서 지금 연임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 혹은 민주당 지지층도 압도적으로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 교체라는 이제 표현에 방점을 뒀고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개혁국회 아까 이제 추미애 의장 후보의 이야기를 할 때도 언급했지만 그 앞에 개혁 앞에 이제 가로 열고 아마 검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장경태 최고위원은 얘기했고 가장 먼저 이 대표 연임론을 띄웠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동안에 아마 선거 과정이겠죠. 보여준 강한 리더십과 정책 덕에 자연스럽게 연임론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뭐 당 지도부의 여러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연임 가능성이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한 99.9%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99.9%. 네.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도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 대표의 연임론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고 뭐 많은 평론가들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연임을 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선거를 또 승리로 이끌었던 만큼 보여줄 수 있는 걸 많이 보여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연임하는 게 유리한 겁니까? 지금 뭐에 강조점을 좀 둘 거냐의 문제인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후반 한 96년경 그때 김대중 총재 시절에 그때 3김 시대라고 불리던 마지막 시대였을 텐데요. 김대중 총재가 새정치 국민회의에서 연임한 이후로는 이제 연임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이례적인 거는 맞다고 봐야 되고 다만 지금 이제 연임하는 과정이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워낙 압승한 것도 있고 규정상으로 실제로 연임을 제한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떤 이제 대선 가도까지 갔을 때 뭔가 이렇게 걸리는 뭔가 어떤 장애물 중에 하나는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 봐야 되거든요.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당대표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한가 해서 당대표를 하는 게 사법 리스크 방어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총선 이전부터 선거 결과가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나올 경우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었고 근데 그거의 가장 이제 강력한 이유는 실은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를 왜 굳이 약간 이 단선 단일 후보 방식으로 했을까? 보통은 원내대표가 경선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것도 약간 이제 당대표의 약간 추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냐 안 하냐가 관전 포인트라기보다 추대로 끝날 건지 경선을 하게 될 건지 그게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의 뭐랄까요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당에서도 일부 환영하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그런 사법 리스크 같은 게 있기 때문일 텐데 여당 쪽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뭐 연임이 땡큐다라는 반응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주장은 사법적인 어떤 재판부의 판단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은 뭐 그때는 이제 여당에서 땡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지난 총선 결과로 조금 이제 많이 옅어졌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반대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재등판하기를 원하는 같은 뭐 기류처럼 읽혀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도도 총선 이후에 보면은 좀 많이 높아진 측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그런 여당 내에서 기대 섞인 목소리도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지금 높은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게 되면 22대 국회에서의 이제 강대강 충돌에서 여전히 좀 어려운 그런 먼 구성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 본인 결단만 남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결심하겠습니까? 거의 뭐 이 앞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되는 확률이랑 그다음에 이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확률은 거의 뭐 비슷할 정도로 매우 높다고 봐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히려 관전 포인트는 이제 추대 또는 단일 후보로 찬반 투표가 될 거냐 아니면 이제 뭔가 경선이 될 거냐 이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그 뭐 이제 이재명 대표 나오면 땡큐 뭐 이런 게 할 때가 아니라 본인들 코가 석자여가지고 남 걱정할 때가 아니신 것 같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오히려 그 너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당이 확 지금 뭔가 찌그러진 분위기여서 여당의 수습 자체가 일단 가장 급선무지 않나 싶습니다. 남의 당 걱정할 때가 아니라. 예. 자, 그리고 라인 야후 사태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의 해석도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이버가 좀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뭐 일본 측에서는 이제 원래는 정보 유출이라는 이제 이 보안 문제 때문에 이 사안을 얘기했는데 아무튼 7월 1일까지 뭔가 입장을 보고하라는 기한을 내세웠던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이 자본적 지배 경 관점에서 지분 정리를 좀 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의 민심이 총선 이후에 현 정부 그리고 또 이 네이버 관련해서는 또 외교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또 그런 여론조사들도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지난 10일 유감이라는 표현을 이제 처음 이제 쓰고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일단 정치권에서도 이제 야당이 이 라인 야후 사태를 정치 이슈화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열어서 우리 정부가 당장 한일투자협정상의 국가개입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또 특히 대통령실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네이버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은 우리 정부 그리고 나아가서 네이버 GIO라고 이제 하는 이혜진 최고 책임자 이분한테 아마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 일단 뭐 시간이 조금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네이버의 이제 고민 결단은 뭐 5월, 6월 거치면서 천천히 나오지 않을까. 급하게 뭐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또 독도를 찾아서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네. 네이버 노조의 입장이 오늘 오전에 전해졌는데 라인 매각에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약간 재미있는 또는 여러 가지 겹쳐져 있는 건데요.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요구하는 과정은 누가 봐도 부당한 과정을 거쳤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치권 특히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이제 이거를 정치 쟁점화 시켰는데 그리고 이제 정부는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입장을 좀 뒤늦게 하나는 네이버가 입장을 좀 밝혀라 이런 정도로 그리고 뭔가 부당한 방식이 있을 경우 이제 개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 입장 수준까지만 밝히고 있는데요. 근데 실은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을 한 적이 있어서 후배들이 이제 국회에 좀 있는데 네이버가 지금 국회에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설명 중에는 어떤 설명이 있냐면 이 라인이 오랫동안 투자했는데 계속 적자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이야기가 있냐면 네이버 쪽에서 이거를 좀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일정 정도 좀 이제 의미 있는 비용을 받아서 예. 그걸 받고 매각을 해가지고 확보되는 자금으로 다른 이제 사업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실제로 뭐 관련 보도들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이버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실은 네이버 입장은 일본 정부의 압박과 무관하게 그런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고민인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약간 부당한 압박 같은 거를 마침 한 거여서
이게 약간 상황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랄까 이렇게 반대한다고 하기도 뭐하고 찬성한다고 하기도 뭐한 약간 그런 상태에 있어서 지금 네이버가 약간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정부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네이버가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네이버가 입장을 확인해보고 뭔가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라고 표명한 게 이런 어떤 네이버에 대한 사전 그 어떤 교감이라 그럴까요? 그 이제 최근에 그런 교감까지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실제로 네이버 입장이 뭔지에 따라서 국면이 약간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가 이 사태를 두고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 총무상이 일본의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다라는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침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유승민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한심한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런 정쟁화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습니까? 뭐 당장은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마치 이게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냐 아니냐 이런 여론조사는 압도적으로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의견이 90%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대체로는 정부 여당에 불리한 쪽으로 지금 여론이 나타나고 있고 총선 이후에 당정 지지율이 지금 답보 상태에서 오르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또 현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주제인 건 분명하고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게 되면 또 지지율이 좀 출렁일 수 있는 문제인데 특히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계속 이슈화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자극적인 표현들을 정치인들이 지금 써가면서 특히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이버의 결단 최고 책임자인 이해진 지아이오의 판단에 이제 달렸다는 거는 뭐 분명해 보이고 아무튼 정부는 지금까지는 좀 오해를 많이 받았죠. 일본 편 드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통령실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좀 내보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희 광고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2부 문 열었고요. 계속해서 원리플러스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합니다. 자, 2부는 여당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이 주말 중에 비대위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총선 참패도 수습하고 또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비대위인데 구성은 다들 보셨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가를 하신다면요. 조금은 그 민심을 이제 돌리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당내에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좀 유감을 표명하는 그런 논평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영남당이라는 꼬리표를 의식해서 지역별 안배는 했는데 이 정정식 의원하고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검사 출신의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었다는 점에서 친윤계 지도부라는 시선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예. 사실 이번 총선 패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더 큰 책임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 조사들도 많이 발표가 됐는데 뭐 여전히 친윤 지도부라는 인식을 이제 주었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어당팔이라고 불리는 이 비대위원장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또 이제 당의 중진으로서 뭐 취임 일성에서도 이제 혁신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신지도부 그리고 이제 대통령하고의 이제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앞으로 정치할 뭐 계획이라든지 생각이 없고 후회 없이 한번 마지막 정치 일정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일성을 내뱉었기 때문에 일단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다음에 관리형 이제 어떤 인사라는 것보다는 좀 기대를 하게끔 하는 그런 취임 일성이 있었는데 일단 그 이후에 이제 비대위원 구성은 조금은 그런 부분이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구성이었는데 이제 향후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오늘 저녁
붙어 있는 여당 지도부하고 대통령하고의 어떤 만찬 뭐 이런 부분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어떤 열매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수도권 비대위원회 추가 인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을 분열화할 수 있는 무언가 뚜렷한 색채를 가진 그런 인사들은 배제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친윤 색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고 실제로 면면을 보면은 뭐 김용태 당선인 정도 빼면은 친윤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사들인데 어떻습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황우여 비대위원장 자체가 최근 몇 년간 한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예. 정치력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초기에 그 비대위원장 되신 다음에 보수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내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조 심판론은 부적절했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대 룰을 연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대 룰을 개정하기 위해서 전대 시기를 연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관리형 비대위라는 게 뭐냐면 곧바로 그냥 전당대회만 치르는 그래서 전대룰 개정에서도 친윤 쪽 분들은 좀 소극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심 100% 반영하는데 이거를 이제 과거에 있었던 7대3으로 할 건지 아니면 5대5로 할 건지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비대위원회에서 딱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를 고르면 전대 룰 개정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떨 때는 좀 그 약간 친윤 쪽 당내 보수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약간 비윤 또는 당 개혁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이렇게 그때그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의 정치력의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전대 시기를 연기한 것 자체가 전대 룰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은 전대 룰 개정 거의 못 받고 들어가는 셈이에요. 그런 점에서 약간 이제 정치력이란 무엇인가. 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좀 이제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과감하게 왼쪽과 오른쪽을 넘나드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비대위 인선 자체만 보면 친윤 색채가 강화된 걸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떤 거랑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이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두 분이 그 뭔가의 흐름을 좀 읽는 데는 전문가들이시니까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은 룰 개정은 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비율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지금 될 것 같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7대3이었거든요. 당원 7, 여론조사 3이었는데 예. 이 7대3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배출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천목회라 그래서 이제 40대 이하의 현직과 낙선자들은 5대5로 바꾸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10대 0으로 하는 거는 매우 확률이 낮아졌다. 이거는 이제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약간 좀 작심하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보수적으로 개혁한다 그러면 7대3. 그리고 좀 더 세게 개혁한다 그러면 5대5 정도.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대5 정도가 되면 와 약간 이제 좀 평소 원래 우리가 지지율이 오른다는 거는 기대보다 뭔가 좀 잘할 때 지지율이 오르는 거고 기대보다 못할 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의 어려움을 좀 돌파하려면 5대5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건 저의 뭐 개인적 전망이지만 실제로는 7대3과 5대5 사이 어딘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인데요. 지금 뭐 발표되는 여론조사 전체 민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이렇게 따로 보게 됐을 때 만약에 7대3 뭐 나아가서 5대5로 해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면 당대표 선출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러니까 친윤 또 지도부에서는 아마 이제 나오지 않는 쪽으로 아마 물밑 어떤 교섭을 할 텐데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7대3이나 5대5나 큰 의미가 없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뭐 안철수 뭐 나경원 뭐 이런 중진급 의원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5대5나 7대3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심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최 전님 말씀대로 조금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예. 좀 혁신적인 의미에서 5대5가 바람직하고요. 막 그렇지 않다면 최소 7대3 정도. 근데 만약에 뭐 거기에서 좀 못 미쳐서 10%나 20% 정도. 그러니까 7대3 때 이준석 대표가 뽑혔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불안하다.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8대2나 9대1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혁신의 어떤 색채는 좀 옅어지고 당 지지율 제고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민심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좀 과감하게 5대5 정도는 해야 좀 국민들도 지원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실을 찾아서 이 황우여 비대위가 만찬을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갖는다고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얘기들은 별로 안 나오겠죠. 그냥 저의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은 템포 뭔가 이렇게 어떨 때는 오른쪽이 기분 좋은 얘기 어떨 때 왼쪽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 칭송하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전대를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약간 정치력 그것도. 그렇죠. 말씀하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튼 듣기에 흡족한 이야기 그런 얘기를 좀 뭔가 말의 선물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황우여 비대위 그리고 당선인 낙선인들이 5.18 이제 기념식도 참석한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많이 위축돼 있는 거는 그동안에 개혁신당으로 이탈한 20대, 30대 특히 남성들 중심으로 한 지지층 이분들을 어떻게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과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굉장히 공을 들였던 이 호남 민심, 호남 민심이 조금은 과거 몇 번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좀 마음을 열어주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마음을 닫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20, 30대 민심도 중요하겠거니와 일단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호남 민심 떨어져 나간 중도층 혹은 진보층의 일부를 좀 복원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의 발언 같은데 이거는 이제 황우여 현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설 지도부에서도 좀 호남 민심을 좀 꽤 좀 어루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이제 영남 PK를 교두보로 해서 이제 TK까지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지역 감정은 남아 있고 이 총선에서도 보셨지만 표 격차가 이제 여전히 많이 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여야 지도부가 공히 좀 전현직 따지지 않고 계속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말씀하시죠. 5.18을 이제 호남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적인 갈등의 핵심으로 있던 게 하나가 북한을 어떻게 볼 건지 한국 전쟁을 포함해서 이후에 이제 산업화가 있고 민주화가 있고 이제 복지국가를 둘러싼 갈등이 한국 현대사에 있었던 가장 큰 네 가지 갈등이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5.18이라는 건 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건지에 관한 상징적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5.18 그다음에 6월 민주항쟁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다음에 넓게 보면 4.3까지도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는 거는 이 젊은 세대 그러니까 한 60대 이하 미만의 세대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민주화와 관련된 주요 기념일들 어떤 한국 현대사 쟁점이 됐던 건 이런 거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게 약간 중도 확장 또는 국민의힘의 보수 색채를 좀 이제 약간 꼴보수 느낌을 좀 터는 그런 거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추경호 박찬대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사진도 같이 찍었던데 이게 언제까지 이 표정을 함께 지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당장 원구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국회가 개원하면은 이제 입법이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의 리더십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각 당의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마 협상이라든지 협의가 잘 될 수 있는 분들인데 당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가령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지금 당정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계속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고 결국에는 거부권 행사가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고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무기명 투표까지 갈 텐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여야 원내대표는 서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22대 국회로 가서도 법사위라든지 운영이 나아가서 다른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치열한 그리고 대화도 단절되는
마치 남북 관계를 보듯 뭐 이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처음에 뭐 이런 그 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처럼 보이는 추경호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만남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뭐 이달 말쯤에 재표결을 한다는 전망이 가능한데 18표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 이탈표가 18표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탈표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까봐야 안다 또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낙선자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낙선된 분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가결될 경우에 미치는 엄청난 정적 파괴. 그다음에 또 이제 정치를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뭐 낙선되더라도 이후에 다시 할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민주당 쪽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다. 여러 가지 이제 이탈표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할 수는 있겠지만 예.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리더십 핵심은 당장 1차적으로는 이탈표를 어떻게 할 건지가 되지만 곧바로 5월 30일부터 실은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예. 그때 아마 6월은 약간 내전의 달 같은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원구성 문제.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보통은 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법사위에 대해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표결 강행 같은 거를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요거를 둘러싼 것이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의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자 정치력이 실현받는 주요 관문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그 원 구성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될 거고 또 추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될 텐데 어떤 뭐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뭐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21대 국회 처음 이제 할 때 전체 상임위원장을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보이콧을 한 거죠. 뭐 그런 장면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특히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라는 이제 당 내부의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이걸 놓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보다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앞길이 굉장히 이제 가시밭길입니다. 만약에 아까 이제 18표 이탈표, 뭐 17표, 18표 이런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지난번 이재명 대표 이제 뭐 방탄국회라고 얘기했던 근데 이제 그게 가결이 되면서 당시에 원내대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물러나고 다시 새로 뽑는 과정이 있었는데 만약에 무기명 투표로 해서 이게 거부권이 이제 다시 재표결로 와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탈표가 17표, 18표 나타나 통과가 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마 당장 물러나라는 여당 내 이제 친윤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보름 내지 한 달 정도만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길이 좀 계속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중도 사퇴일지 아주 단명 원내대표가 될지 이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거부권 만약에 원구성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는 방식이 된다 그러면 거부권은 뭐 몇 호까지 가는 겁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협상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전투력이 중요한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원구성을 민주당이 표결로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그랬을 때 오히려 이제 전투력 여하에 따라서 당내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또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이택수 대표 그리고 최병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